안녕하세요. 책 읽는 담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단편 소설을 읽어봤어요. 김현수 작가님의 세계의 끝 여자친구입니다. 사실 어느 때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에 어린 담비에게 김현수 작가님은 어려운 소설을 쓰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어디에선가 김현수 작가님의 글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배를 타고 대양을 건너 우리는 하늘을 받고 우리는 별을 받고 우리는 바다를 받지.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자신이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너는 너만을 이해했을 뿐이야. 이 글을 읽으면서 알 수 없는 기분이 들면서 나도 김현수 작가님의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건가? 하는 부끄럽지만 기분 좋은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산문 같은 소설, 짧은 내용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매력적인 책, 세계의 끝 여자친구. 총 9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제가 들려드릴 부분은 7번째 이야기,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입니다. 9편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니 7번째 이야기가 특히나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가장 인상적인 노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주인공에게는 그 노을이 슬픈 의미지만 그 슬픔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노을이라면 또 얼마나 소중하고 위로가 되는 존재일까요? 세계의 끝 여자친구의 7번째 이야기,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중에서 175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그가 왜 예정에 없이 이즈미로 가게 됐는지 알 수는 없으나 거기서 찍은 흑두루미 사진은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들로 여겨진다. 그간 늘 친구와 가족들만 찍어온 그의 이력을 생각하면 독특하기보다는 예외적인 작품들이라고 말하는 게 옳겠지만 단순히 소재상의 차이만으로 그 작품들을 구별지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대상으로 사진을 찍을 때 그는 노출이나 초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기에 그 흔적이 인화된 사진에 그대로 남아있다. 언뜻 보기에는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찍은 사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워낙 급하게 찍은 탓인지 흔들린 사진도 태반이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가 들어있다. 이즈미에서 찍은 흑두루미 사진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최근 그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평전을 써보지 않겠느냐는 부탁을 어느 출판사로부터 받기 훨씬 전부터 그의 사진을 알고 있었다. 그렇긴 해도 그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 상태였다. 좀 우스운 에피소드지만
대학 시절에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선뜻 책을 쓰겠노라고 대답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서 들어와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왜 내가 써야만 하는 것인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 반 정도 읽다가 팽개친 아주 두껍고 재미없는 이론서처럼 나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뿐인데도 어쩐지 이만하면 내 인생에 대해 알 만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였다. 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사진에는 뭔가가 있어. 그런 식으로 진지하게 대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이 쓰지 말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만둘 거야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 당시 내 인생이란 읽어도 그만, 읽지 않아도 그만인 책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하지만 남편은 내게 쓰지 말라고 말하는 대신에 자신을 사랑하냐고 물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무서운 밤이었다. 나는 남편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밤에 남편이 내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뿐이었다.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왜 내가 써야만 하느냐? 자신을 사랑하느냐? 남편의 질문은 결국 남자란 동물은 대단히 부적절한 순간에 사랑을 확인하려 든다는 사실만을 내게 알려준 채 어떤 대꾸도 듣지 못했다. 어쩌면 내 책상 앞에 붙어있는 그의 사진들이 남편의 눈에 거슬렸던 것인지도 모른다. 언제 그 사진들을 거기다 붙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내가 그의 사진집에서 몇 장의 사진을 오려내 책상 앞에 붙이게 된 것은 친정엄마가 죽던 날에 노을 때문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엄마는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와 고통을 함께한 것은 주기적으로 엄마의 몸속으로 들어가던 진통제뿐이었다. 고통 앞에서는 평생 가졌던 신앙마저도 진통제가 먼저 몸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나는 엄마 덕분에 삶과 죽음 사이에는 고통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고통. 엄마가 죽던 그 순간까지 나는 정신을 잃은 엄마의 손을 어루만지며 침이 마르도록 사랑한다고 말했으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엄마의 고통만은 이해할 수 없었다. 고통보다는 죽음이 더 이해하기 쉬운 모양인지 막상 엄마가 숨을 거둔 뒤에는 그간 병상에 누워있던 엄마와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함께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통은 분명히 엄마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지만 죽음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날 엄마의 몸이 병실에서 차가운 영안실로 옮겨지는 동안 나는 그 노을을 봤다. 아니, 그 노을을 봤다기보다는 그 노을이 보였다. 그날은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진 날이었다. 당연하게도 엄마는 내게 수많은 기억들을 남겨두고 갔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엄마를 바라볼 때 그 기억들은 나를 웃게 만들기도 하고 느닷없이 통곡하게 만들기도 했으나 그때만 해도 아직 엄마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상실감 앞에서 기억 따위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영혼이 떠난 엄마의 육신이 점점 식어가는 동안 덧대어 놓은 몇 겹의 붉은 천들이 바람에 흔들리듯 너울너울 굽이치던 그날 오후의 노을만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로 붉은 노을이 드리워진 아주 특이한 날이었다. 나는 노을을 가리키며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편과 오빠에게 이상한 노을이다, 그치? 라고 소리쳤다. 두 사람은 내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봤으나 내가 무엇을 봤는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순간만은 그 누구라도 내가 바라본 노을을, 그러니까 엄마가 죽던 날의 노을을 바라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엄마의 고통을 오직 진통제만이 이해했듯이 내 슬픔은 그 노을만이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고통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나를 절망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깊은 절망일수록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눈에는 금방 들어오기 마련이다. 내 눈앞에서 잡힐 듯 너울거리던 그 붉은 빛들은 우연하게도 그가 찍은 흑두루미와 함께한 날의 노을 시리즈에 들어있었다.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고통스러워하던 엄마의 모습 대신에 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더 익숙해질 무렵 나는 신문을 들춰보다가 그 사진을 보게 됐다. 처음 사진을 봤을 때는 엄마가 얼마나 괴로워하다가 죽어갔는지가 떠올라 힘들었지만 곧 나는 삶의 어느 특정한 순간에 나만이 느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또 다른 누군가도 봤으리라 짐작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기이하면서도 따뜻한 경험인지 깨닫게 됐다. 그 사진이 내게 고통만을 불러일으켰다면 그 즉시 시내의 서점에 나가 그의 사진집을 구입하고 또 그 책 속의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오려 책상 앞에 붙여놓은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간 그가 친구와 가족들만 찍어온 탓에 흑두루미와 함께한 날의 노을 시리즈가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사진들에 해당한다는 것은 나중에 평전을 쓰리라 마음먹고 그의 사진을 모두 찾아본 뒤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 사진들에서 느낀 내 예술적 감흥은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순수한 것이었다. 평전을 쓰기 위해 그의 삶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는 그의 다른 작품들도 즐기게 됐다. 그러나 노을이 담긴 그 사진들만큼 순수한 향유는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의 사진집에서 흑두루미와 함께한 날의 노을 시리즈를 오련해 책상 앞에 붙인 일에는 예술적 감흥 이상의
은밀한 내통의 기미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 깊은 밤, 곤히 잠든 아내를 깨워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묻는 한 남자의 행동에 그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한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살아오는 동안 가장 인상적인 노을을 하나 꼽으라면 나는 엄마가 죽던 날의 노을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 노을이 그토록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내가 본 것과 같은 노을을 볼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 누구도, 남편도, 아이도, 오빠도, 여동생도. 끝내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를 떠나보낸 내게 그 사실은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모른다. 위안이라고는 말했지만 그건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순간들, 예컨대 엄마의 죽음과 같은 특정한 순간들을 그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체념과도 비슷한 것이었다. 그런 탓에 누군가 내가 본 것과 같은 노을을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온 존재가 떨릴 만큼 놀라운 일이었다. 그 사진들은 내게 쉽게 위안받을 생각하지 말고 삶을 끝까지 쫓아가란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강렬한 경험에 비하자면 남편의 느닷없는 질문은 내 눈썹 한 올도 흔들지 못할 만큼 시시했다. 남편의 느닷없는 질문이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그에 관한 자료 조사를 끝낸 뒤 이제 초고를 써야겠다고 마음먹고는 도입부에 대해 고민할 때쯤이었다. 그 즈음에 이르러서야 나는 한 사람의 삶에 관해 이러쿵 저러쿵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읽어보게 된 김현수 작가님의 소설은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저에게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 더 주인공의 마음에 한 발자국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몇 년 후에 다시 읽으면 그땐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넘어간 문장과 문장 사이의 공백을 깊이감 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현수 작가님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에 회의적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네 마음을 네가 알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네가 하는 말의 뜻도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해야만 한다. 내가 희망을 느끼는 건 인간의 한계를 발견할 때다. 우린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 인생을 살아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쉽게 위로하지 않는 대신에 쉽게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담비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이만큼 훌쩍 커버린 저는 작가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기도 해요. 김현수 작가님의 작품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수 작가님의 세계의 끝 여자친구 담비가 추천합니다.